여유롭게 갑시다. 여유롭게. 큐. 오랜만입니다. 이문채널 도서하는 통째로의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주말 잘 쉬셨나요? 드디어 주말 쉬고 월요일 건너서 5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신학에 대한 벤야민의 신학론에 대한 얘기와 떡밥을 회수할 이제 5번째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5번째 얘기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를 짧게 한 2, 3분 만에 요약하는 걸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발터 벤야민이 메시아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모순적인 혁명 모순을 평가받는데 그 이유가 뭐고 그럼 그 이유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벤야민이 신학적인 주체를 상정했고 그렇지만 요 신학적이라 했을 때 요 표현은 그렇다고 우리가 아는 그 안 좋은 의미의 종교 비판에서 다뤄진 그 종교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신학론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자면 벤야민이 종교적이라는 평가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벤야민이 반종교적인 거는 벤야민이 종교적인 건 아니었다. 문헌적으로 알아보니까. 하지만 벤야민이 종교적인 게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고 벤야민이 또 반종교적인 것은 또 아니었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보는 과정. 결론을 내자면은 벤야민이 종교적인지 반종교적인지를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를 명확히 하는 약 40분 정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략한 배경 설명과 막수주의, 벤야민이 직접 말했던 역사의 개념에 대해 나오는 꼽추 난쟁이, 기타 등 블라블라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명확히 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키워드를 남겼죠. 이를테면은 인격신, 그 다음에 종교. 요 두 키워드를 남기면서 이제 저번 영상을 끝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약간 뭔가 의미심장한 분위기를 내고 싶어가지고 요 종교라는 거. 벤야민이 벤야민이 알다시피 막수주의 비평가로 분류되죠. 벤야민 역시도 자본주의를 싫어했고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혁명적인 상황. 그러니까 비폭력적인 평화,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추구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요 종교, 가로 열고 신학. 요 신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유효했는지, 과연 저걸 써야만 했을까라고는 의구심이 남는다는 거였어요. 일단 마르크스는 정치 경제학을 썼죠. 해방을 위해서 도구로서. 그 다음에 또 그람시는 또 어떤 선전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소위 상부 구조라고 불리는 것들을 썼었고, 미셸 푸코는 고고학이라든지 아니면 역시도 정치학을 썼죠. 또 도구는 굉장히 많아요. 요 자본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이 혁명적 도구로서. 근데 그 도구로서 하필이면 벤야민은 신학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유효한가? 유효한 일인가 이게 과연? 꼭 자본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신학이 꼭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남고 우리는 이 의구심을 반드시 해결하고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는 거죠. 제 주장은 벤야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제가 저번 마지막 시간에 제안했던 부분은 역으로 돌려서 우리가 종교적이지 않은 걸까? 그러니까 너가 마치 종교 비판하면서 마치 네가 아무것도 안 믿는 것 양 말하고 있는데 과연 너는 정말 진실로 아무것도 안 믿니? 너한테는 신이 없니? 넌 진짜 뼛속까지 무신론자라고 볼 수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역으로 던져야 한다는 걸로 저번 영상을 종료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한번 적어볼까요? 이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적어 놓은 부분들입니다. 요 1, 2, 3, 4의 인용문을 사용하면서 이번 강의를 풀 거예요. 하지만 이걸 풀기 위해서 약간의 사전 설명이 필요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질문. 너는 무신론자니? 론자니? 역으로 던졌던 질문이죠. 이 질문은 가로 열고 조금 더 잔인하게 던질 수 있어요. 인간에게 무신론은 가능한가? 인간이 과연 신 없이 진짜 그 유명한 말 있죠. 샤르트르 같은 실존주의자들이 텅 빈 하늘을 보고 사는 그 지상 아래 인간만 있는 그런 어떤 실존적으로 날카로운 그런 주체가 가능할까? 인간한테? 라고 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약간의 우회로가 필요합니다. 철학은 모름지기 우회로죠. 무슨 우회로인가? 그건 바로 종교. 저 종교에 대한 조금 더 면밀한 이해입니다. 일단 우린 신이 죽은 시대에 살고 있죠. 신이 실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우즈가 19세기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뒤에 무신론이 굉장히 보편화됐다는 통계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격신의 형태는 잘 믿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에 딱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제 채널 구독하신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도 무신론자 비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종교라고 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거기도 해요. 왜 이상한 거냐? 왜? 구라니까. 종교가 구란 이유는 뭐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한테 기도를 합니다. 제발 나한테 구독자 10,000명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죠.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맛있는 음식, 기타 등 블라블라 온갖 욕망들을 기도합니다. 근데 신이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니까 없나 보다라고 쉽게 결론 내려집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의 속성을 갖고 있지 않은 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신을 섬긴다는 의미. 그냥 섬기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 세속적인 뭔가는 소원에 빌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신의 영광을 빌고 찬미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 역시도 죽은 뒤에 사후세계에서 누리게 될 천국이라든지 안식 같은 거를 용마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신을 찬미하는 태도 자체에서 얻어지는 어떤 안정감, 영광스러운 감정, 체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역시도 욕망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얻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신한테 기도를 함으로써. 그럼 이 종교라는 거 뭐냐? 이런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빨간색으로 적을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욕망의 도구라는 거예요. 혹은 매체이기도 합니다. 내가 욕망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한 가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교는 쉽게 패퇴해요. 신이 없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무신론으로 후퇴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내놓느냐? 제가 이 얘기를 꺼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욕망의 도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대를 보자는 거죠. 글씨의 상태가 지금 시대는 뭐죠? 지금 시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명리학 관하게도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여러분, 자본주의는 어떤 하나의 체계죠? 무슨 체계입니까? 제가 여기서 자본주의를 거창하게 다 요약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테면, 임금 고용의 형태가 있고요. 사유재산이 보장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노동 계약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물건을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합니다. 사유재산의 옹호, 임금 고용 형태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망, 플러스 이걸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의 존재. 요 세 가지가 결합되면 자본주의입니다. 그냥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왜 사람들이 이 체제를 따라갑니까? 왜 따라가죠? 이 체제를 통해서 뭔가 얻는 바가 있으니까. 이제 후쿠시마에 따르자면 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단계, 역사의 종언으로서 진보의 가장 정점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실제로 시장주의자들이 자본주의가 인간이 만들어낸 경제제도 중에 가장 우월하다. 가장 많은 생산물과 그걸 분배하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진, 쉽게 말하자면 아주 고전적인 비유, 그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들 모두의 이기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역설적이게도 극도로 이기적인 게 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이타적인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유토피아적인 체제라고 선전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어지죠. 그러니까 이 체제를 따라 사는 거죠. 우리가 믿고 열심히 노동하는 겁니다. 노동 현장에서 노동 소위는 명백해요. 내가 100만 원 임금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만들어낸 가치가 5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분명 노동을 투여해서 만들어낸 게 500만 원인데 나는 임금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이 임금에서 빼는 400만 원 가치에 대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를 고용하기 위해서 요 사업체가 어떤 기계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설비에 들인 비용들이 있죠. 근데 그 기계가 작동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노동자가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노동자가 그 기계 노동에 투입됨으로써 생산물이 산출되는 거니까 내 노동의 몫에 대해서 그 생산자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400만 원 받았는데 그 중에서 내 몫은 이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법적으로 노동자는 경영권에 참여할 수 없어요. 경영권이라고 하는 건 부르주아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 가져오려고 역시 노력하는데 잘 안 되죠. 이거 가져온 나라가 있습니까? 독일이 부분적으로 가져온 바 있습니다. 좀 되게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좌우지간 이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굉장히 빨갱이 소리 들을 법한 이런 노동 관계랑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좌우지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일터에서 작업장에서 일상적으로 노동 소외를 당하지만 그 노동 소외를 당하는 거를 감수하는 이유는 내가 받는 그 월급을 가지고서 그 월급을 모아서 집도 살 수 있고 내 아내와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줄 수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수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주말에 나들이도 나가고 가족 사진도 찍고 치킨도 뜯고 영화관도 가고 기타 등등 블라블라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현실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에도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욕망이 좌절된 상태에서 벌어져요. 이제 슬픈 예시인데 전두환이 광주 학살을 일으키고 집권했습니다. 근데 정말 운이 좋아서 3조 호황이었죠. 그래서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을 물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족했습니다. 혁명이 안 벌어졌죠. 전두환 집권 말미까지는 거의 8년 시간 동안 그냥 사람들 그냥 거기에 그냥 복종하면서 욕망을 나눠받았습니다. 반대로 그 이전에 박정희 이제 총 맞기 직전까지 한 6개월 기간 오일 쇼크였죠. 박정희가 그렇게 아무리 체제 선전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교육을 거쳐서 이 사람을 신격화하고 민족에 구세주고 별의 별 이데올로기죠. 아무런 치장을 갖다 박았다 손 치더라도 오일 쇼크로 인해서 경제가 망가지니까 어떻게 됐나요? 부산 마사에서 폭동 벌어졌어요. 사람들 못하겠다고. 부마 항쟁 벌어진 거죠. 이거 현실 바꿔야 한다고. 왜? 박정희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 상징이 내 욕망을 일으켜주지 않으니까 욕망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신도 부정하는데 박정희는 부정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욕망을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그 매체와 도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매체는 쉽게 버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정의롭고 이게 아무리 나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 얘기를 왜 또 길게 했죠? 왜 길게 했죠? 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본주의를 따라간 이유는 똑같아요. 종교와 욕망 도시가 똑같이 자본주의 역시도 욕망을 이뤄주리라.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우리 믿는 거에 따라가는 거고 자본주의 유지된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가 욕망을 이뤄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경제학적 얘기를 차치하고서 그냥 현상만 보자고요. 간단하게. 자본주의가 도입됐고 현실은 어떻게 됐죠? 이때는 전 청년세대죠. 제가 28살이니까 청년세대. 취직 안 돼요. 그 다음에 취직해도 비정규직으로 들어갑니다.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노동은 똑같은데 월급은 작게 받아요. 위험한 일도 하는데 산재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 네가 능력이 없어서다, 좋은 대학을 안 나왔었다, 기타 데 스펙을 못 쌓았었다, 다 개인의 문제로 돌려집니다. 그리고 설령 정규직이 됐다 손 치더라도 삶이 팍팍하지 않아요.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왜? 정규직 월급 받은 걸로 모아가지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집을 사기도 아파트도 하나 살기 힘들어요. 아파트 거품. 여러분 아파트 거품이 정지된 거지 내려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약간 내려가긴 했지만 그게 지금 월급 받는 사람들, 요 일반 노동자들이 돈을 한 5, 6년 모아가가지고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굉장히 살기 어려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실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가 돌리고 있죠, 지금. 그럼 자본주의가 욕망을 좌절시키고 있는 겁니다. 뭔가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들을 낳나요? 아까 말했듯이 이 욕망은 자본주의는 유토피아를 약속했어요. 가장 좋은 체제, 가장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낳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본주의가 낳는 건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점선을 쳐가지고 자본주의가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죠? 뭐 아까 말했듯이 뭐 노동소외, 뭐 갑질, 또 뭐 있나요? 환경 파괴, 또 뭐 있죠? 이제 막
돈을 엄청 신격하다 하니까 배금주의,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죠. 배금주의. 또 뭐 있죠? 또 뭐가 있나요? 폐가 한둘이 아니라 가지고 뭐 기타 등등 블라블라 온갖 문제점들을 낳습니다. 뭐 위험의 외주화도 적을까요? 위험의 외주화. 자본주의가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요. 이런 디스토피아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 유토피아만 약속했지. 이건 뭐죠,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폐허죠. 폐허.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저번 시간 예시 생각나세요? 제가 종교 얘기를 하면서 종교라고 하는 게 영주가 농민을 착취해요. 그래서 영주가 농노가 화나가지고 영주를 저항을 해야 되는데 영주한테 저항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싸우지 말고 어차피 죽으면은 다 하늘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에서 영주 나쁜 짓을 많이 해 영주는 땅에 처박힐 거고 너는 이제 천국 올라가게 될 거다 라는 식의 허위의식을 얘기해 준다고 했죠. 그런 허위의식을 얘기함으로써 농노는 이제 영주의 성에 쳐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착취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냥 꾸역꾸역 버텨내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요 종교라고 하는 허위의식은 농노가 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그런 현실을 그 욕망을 이뤄주지도 않을 뿐더러 어디에 봉사하는 건가요? 그냥 뭐 영주가 그 농노를 마음대로 착취하는 그 체제 뭐 이걸 막수주의 용어로 말하자면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그런 체제에 봉사하는 거예요. 똑같죠? 자본주의 역시도.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욕망을 지금 이뤄주고 있지 않죠?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내는 거 이런 폐허죠. 근데 요 자본주의는 마치 종교가 작동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항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식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죠? 이를테면 이런 거. 대안이 없다. 플러스 대안으로 제시했던 공산주의를 20세기에 밟았더니 어떻게 됐냐? 다 깡통차고 망해버렸다. 막 독재자가 등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가는 대로. 무기력하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요 자본주의가 대안이 없으니까 뭐 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를테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원래 그렇지만 뭔가 좀 계속 하다 보면 한 5, 6년 지나면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식의 막연한 믿음들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겠죠. 좌우지가. 그렇게 봤을 때 요 자본주의는 하나의 신학체계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경제신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자본주의가 폐단을 만들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자꾸 어떻게 막 가면서 막 경영가들이 뭔가 기술을 증진시키고 막 어떻게 뭐 시장이 창출되고 뭐 해외 시장이 개척되고 막 이렇게 막 온갖 얘기들을 막 펼치다 보면 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검증되고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냥 헤드라인 뿐이잖아요. 하지만은 이 책이 언젠가 그걸 해줄 거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 신앙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종교인 겁니다. 벤야민이 말한 종교에 대한 정의는 매우 감명해요. 이강 생각나세요? 이강에서 상품물신주의 비판했죠. 상품물신주의 어떤 식으로 비판했습니까? 인간은 뭔가 이 세상 사물과 관계하면서 이 사물을 새롭게 맥락에 배치하고 새로운 걸 만드는 그런 창발적이고 그런 창의적인 욕망, 그 욕망을 작동시키는 게 인간된 존재의 본질, 행복 이런 것들인데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모든 인간의 잠재성이 그 상품이 가진 환상에 다 집약되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상품만 소비하면 되는 거예요. 상품 안에 다 있다고 믿어지니까. 근데 실제로 상품 안에 다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패턴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상품을 소비하는 거 외에 다른 창의적인 활동이나 주체적인 활동을 다 못하게 돼버린 거죠. 소비주의적 주체라고 하는 이상한 말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건 노예적 주체란 말이랑 똑같아요. 소비주의적 주체라고 하는 거. 노예적 주체가 뭔가요? 형용 모순이죠. 주체가 어떻게 노예가 돼요?
이렇게 봤을 때 다시 상품 물신주의가 문제인 이유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세상의 모든 가능성, 역량이 내재되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이 페어, 이 점선친, 요 가로친,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없는 것처럼 가려지는, 되도록 말해지지 않고 포장지처럼 다뤄지는 그런 수많은 쓰레기들, 이런 것들은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매스컴에서 가려버리죠. 그리고 남는 거는 뭔가 유토피아적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인간이 펼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매체 도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다. 상품 물신주의, 상품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건 자본 물신주의인 거예요. 물론 자본 자체가 물일 수는 없겠지만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냥 여기 적은 것처럼 경제 신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와 자본주의 문제, 연결고리. 그 다음에 벤야민이 자본주의를 비판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는 뭐다? 종교다. 그러니까 논문 제목조차 그래요. 종교로서의 자본주의입니다. 오늘 다루는 논문은 아니지만은 아마 한 11강에서 그 논문 자체를 떼와가지고 아마 조밀하게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왜? 중요한 논문이거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너는 무신론자라니라는 요 애당초 질문, 이는 좀 글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신론자 아닌 거죠, 사실은. 대놓고 말해서. 무신론 어떻게 가능하냐. 이미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만 더 언급할까요? 제가 상품 물신주의 얘기하면서 너무 소비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물건, 이 사물을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뭔가 창의적으로 하고 이 사용 가치를 떼어내가지고 나만의 어떤 고유한 맥락으로 배치하는 그런 방식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의성을 잃어버리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는 너무 소비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 소외됨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역량을 소진당하고 뭐 정신분석적으로 말하자면 거세당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자본주의 역시도 마찬가지로 작동해요. 잃어버립니다. 자본주의 외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버렸던. 사실 우리가 정치 체제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거의 하지 않아요. 여기 문제가 있다고 했죠. 환경 파괴, 생태주의자들 새로운 상상을 하려고 해요. 노동소외,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실패한 공산주의를 다시 해석하려고 한 수많은 시도들. 슬라보이 지적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뭔가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의회에서 어떤 무능가, 의회를 매수당한 의회, 이런 게 문제 같으면은 그 의회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를 해보려는 직접 민주주의의 여러 실험들 역시 존재해요. 수많은 실험들이 존재하고 요 체제를 다르게 해체하고 다른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마치 20세기에 만들었던 소비에트 연방처럼 정말 거창하게 진행되진 않지만 지금도 물밑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물밑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사회 주류로 가진 않아요. 사회 주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만한 영향이 없으니까. 그걸 교육받은 적도 없고 내가 그런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생각도 거의 안 하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벌어졌던 그 촛불혁명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혁명적인 생각을 하고 이 체제를 제끼고 다른 체제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도약, 정치적 도약, 시대 구분선을 세우고자 하는 그 분기점을 찍으려는 행위 자체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벌어집니다. 엔간한 거 아니면은 그런 쪽으로 인생을 던지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보수적입니다. 그 사람이 모여진 사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더더욱 더 보수적이고요. 시스템 진짜 잘 안 바뀝니다. 라고 하지만 계속 해봐야죠. 뭐 시지포스 바위 굴리는 것처럼 뭐 어쩌겠습니까? 계속 가는 거지. 바꿔볼 노력하는 거고. 뭔 얘기했죠? 너무 좀 암담한 분위기가 돼버렸네. 제끼고요. 좌우지간 자본주의는 욕망을 채워주지 않고 그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이끌린 이유는 새로운 체제를 발명하고 거기에 뛰어들 만한 역량을 모두 소진당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가 좋아. 네 얘기 알아듣겠어. 근데 그 얘기를 벤야민이 어떤 식으로 풀었냐?
그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벤야민 강의잖아. 홍준선 철학 설명회가 아니라.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복제 시대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1935년부터 1939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고쳐 적었고요. 판본은 1, 2, 3, 총 3개의 판본이 남아 있습니다. 되게 번역돼서 다뤄지는 건 세 번째 판본이죠. 이 판본에서 벤야민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얘기했을까? 이거 역시도 국강에서 다뤄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풀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근대로 넘어오면서 복제 기술이 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예술을 다룰 수 있는 예술가들도 굉장히 한정돼 있고 그 예술가를 후원할 수 있는 사람도 되게 지배계층들이었죠. 그렇게 해서 그 예술을 만들면은 그 예술 작품을 지배계층들이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하류 계층들은 그걸 이제 겨우 박물관에 가가지고 한번 볼 수 있는 그 박물관마저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박물관이 열린 거지 그 이전까지는 박물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지배 계급에 의해서 독점된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영광스러운 형상을 가진 그게 아우라죠. 뭐 그런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 기술 복제 시대가 열리면서 그냥 뭐 모나리자 그냥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나리자 컵, 모나리자 티셔츠, 모나리자 뭐 우산 다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술 작품이 갖는 어떤 진본성, 진위성이 사라져 버렸다. 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일단. 이게 뭐 너무 부정할 수 없는 명약 관화 시대 분석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벤야민을 좋게 해석해요. 왜? 원래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각적 가치가 사라지고 이게 너무 복제돼서 이제 모나리자 하나 살까 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촉각적인 성질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예술 작품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마음대로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일반 대중들에게도. 생각나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상품 물신주의 비판할 때 나왔던 그 어떤 예술적인 행위를 창발적으로 하는 주체적 역량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봤을 때 벤야민이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럼 예술을 막 창의롭게 하면서 마치 마르크스가 말했던 자신의 예술적 본능, 유적 본질을 이렇게 펼쳐내는 그런 아주 괜찮은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연도 보이죠? 1939년, 35년부터 39년 이 시기가 언제냐? 나치가 집권한 시기입니다. 나치가 집권하고 전쟁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간 시기예요. 그리고 요로부터 1년 뒤인 1940년 벤야민이 실제로 죽죠. 자살하죠. 사실 살해당했다고 봐야 돼요. 나치한테. 좌우지간 그런 긴급한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 기술 복지 시대가 사람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시즘을 구현하고 있더라. 피러, 우리 위대한 영도자 히틀러가 우리 게르만 민족을 구원하고 이 세계에 우리 영광을 널리 떨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미학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더라. 라는 걸 보면서 아까 말했죠. 논문 5번 고쳤다고 했죠. 판본 3개나 있고 죽는 그 순간까지 교정했습니다. 1940년까지. 왜 교정할 수밖에 없었냐. 실제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예술 작품을 모두가 활용하는 유적인 어떤 아름다운 그런 세상 유토피아가 펼쳐진 게 아니라 그런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구현된 세상은 전체주의와 폭력이었다는 거예요. 파시즘이 만들어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가 생각한 예술 작품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는 거를 비평가가 봤을 때 그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 몰피를 먹고 죽은 겁니다. 벤야민은. 좌우지간. 그러면서 벤야민이 이 예술 작품에서 이런 얘기를 남겨요. 이 모든 예술적인 게 촉각적인 성질을 가지면서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이런 예술적 본능을 발휘하지 않는다. 발휘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영화관 같은 데 가가지고 누군가 나의 예술적인 본능의 욕망을 대리해서 구현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포착되고 있다. 왜 그런 걸까? 라는 거에 대해서 문장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예술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정신분산을 단서로 삼는다면 지각의 새로운 과제의 해결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음미할 수 있다. 그런데 개개인은 이러한 과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
따라서 예술 자체가 그 가장 곤란하고 중대한 과제 해결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는 특히 예술이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일어난다. 오늘날 예술이 그것을 행하는 곳은 영화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벤야민은 아까 말했듯이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대중들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담감. 아까 말했죠? 적진 않았네? 영향의 소진 혹은 거세. 요 부담감과 영향의 소진, 거세는 연결됩니다. 네, 같은 말이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벤야민은 뭐라 해야 될까? 이런 조금 암담한 얘기를 여기서 꺼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절이 아까 말했듯이 나치스가 집권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희망을 얘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시기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때 나왔던 뭔가 파시즘적인 영화 혹은 히틀러 동일할 수 있는 그 무언가 물씬 혹은 스포츠 스타, 영웅들, 마블 코믹스 나오는 히어로 혹은 더 크게 말하자면 자본주의 최대 그 자체 기타 등등 블라블라 우리가 동일시 않는 수많은 외부 대상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게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진 않습니다. 왜 행복을 주진 않나요? 왜? 벤야민을 따르자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체적으로 움직여서 사물과의 교감,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런 능력을 가장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지식적인 방식이 바로 비평입니다. 뭐 비평할 때 다루기도 하고요. 좌우지간 그런 게 이제 벤야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복론인데 그런 거 할 수가 없죠. 이를테면은 일방 통행으로 나오는 요 구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벤야민에서 좋아하는 구절을 5개 꽂으라면 그 5개 중에 들어가는 구절이에요. 삶의 행복의 결정체는 알칼리 용액 속에서처럼 만들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결정체라고 하는 건 뭐죠? 알칼리 용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칼리 용액. 화학적인 거죠. 뭔가 새로운 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화학 실험 같은 겁니다. 이게 뭐죠? 내가 직접 실험을 통해서 혹은 내가 자꾸 변화하고 움직임으로써 새로운 무언가를 거듭나는 그런 과정 자체가 바로 행복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담감에 따라서 뭔가 저 자본주의라든지 물씬 같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여러 외부적인 것들에 소비당하는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 알칼리 용액 속에 느껴지는 행복의 결정체 같은 걸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해하겠어요. 이제 2강부터 1, 2, 그 다음에 4랑까지 합쳐가지고 이 강까지 끊임없이 밀려 들어온 요 맥락은 이해하겠어요, 이제. 근데 왜 이거죠? 왜 하필 이거지? 저번 강의에서 말했지만 벤야민은 메시아주의죠. 메시아주의라고 했을 때 메시아주의는 진짜 빼박 그냥 인격신입니다. 왜 이게 하필 인격신의 형태로 다뤄져야 되는 걸까? 라는 부분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요. 이 인격신을 따라갔을 때 이 뭔가 사실 인격신이라고 하는 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게 인간에 대해서 가장 인간을 소외시키는 존재죠. 신은 절대자고 인간은 그 피조물이니까 혹은 수동적으로 복종하고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니까 열등하니까 신에 비해서 이것만큼 인간을 소외시킨 존재가 어딨나요? 신만큼 인간을 소외시키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벤야민은 신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4강에서 말했지만 너무 남용당할 위험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해요. 신학적 주체라고까지 말하면서까지 말이죠. 왜? 왜?